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 전까지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질과 관련해서 어떠한 요소를 봐야 되는지 우리 학습 요소 뽑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왜냐? 처음에는 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여기 보시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보려면 몇 번의 체계표를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빠빠표 2번 표 보실까요? 2번 보시면 2번에 어떻게 세로축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의 원리와 실제,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4번 표 보시면요. 4번의 세로축 보시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 이번에는 작문의 원리와 실제,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번, 4번 표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맨 마지막에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과 작문의 태도는 똑같죠. 왜냐? 화법과 작문이라는 하나의 과목이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지금 세로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법 영역, 작문 영역, 독서 영역, 세 개 영역으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화법과 작문이라는 하나의 내용 체계표를 여기 세로축에 화법, 작문, 독서 영역이라는 체계표에 맞춰서 쪼갠 거죠. 그죠? 그러면 2번 보시면 2번 체계표 보시면 2번 체계표에서 우리가 화법과 작문의 본질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칠판처럼 똑같이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화법과 작문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으로 우리 요 1번 내용 봤잖아요.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화법과 작문은 다양한 기능을 띠고 또 말하고 글 쓸 때 항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그죠? 그래서 요 기능, 맥락 합쳐서 우리 두 번째 학습 내용 요소 뽑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화법과 작문의 본질 하면서 어디 보고 있어요? 그 본질에 해당하는 가로축, 세로축 만나는 지점. 여기. 내용 요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 내용 요소 우리 자꾸 볼까요? 이 내용 요소 뜻이 뭐였어요? 해당 학년군에서 꼭 배워야 하는 필수 학습 내용 요소였잖아요. 그죠? 이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의 특성, 화법과 작문의 기능, 맥락 이런 내용 요소가 그대로 성취 기준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취 기준을 가서 볼 거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표에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 기능, 그 다음에 맥락 요 두 개의 내용 요소 뽑아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표 끝났고 1번 표로 갑니다. 1번 표 보세요. 1번 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은 중학교 1,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듣기, 말하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세로축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듣기, 말하기의 본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요.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어쩌고 저쩌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에는요. 듣기, 말하기의 구성 요소, 맥락, 과정, 전략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태도가 있잖아요. 총 4칸이죠. 첫 번째는 본질,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원리, 마지막 네 번째 칸은 태도잖아요. 그 중에서 우린 맨 위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본질 봐야죠. 본질. 그죠? 그래서 요 본질을 앞에 칠판에 보시면 그대로 1번 표의 본질이 나오죠. 그죠? 듣기 말하기 본질. 이와 관련해서 즉 상호 교섭적 작용, 즉 화법의 상호 교섭적 특성 생각해 보면은 화법이라는 것은 화자, 청자가 각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도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상호 교섭적 특성이라고 해서 요 의미 공유 과정을 세 번째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문화성은 뭐예요? 사회 문화성은 화법은 다양해요. 직설적 말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우회적 말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빈정대는 말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화법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용자에 따라서, 즉 지역에 따라서 지역 방언이 있고 직업에 따라서 사회 방언이 있듯이, 이처럼 요 네 번째 사회 문화성에서는 화법의 다양성이라고 명칭을 달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네 번째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요소 되셨죠? 요거를 1번 체계표를 가지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듣기 말하기 했으니까 쓰기 봐야죠. 그죠? 쓰기는 3번표 보시면 돼요. 3번표. 3번표도 마찬가지로 세로축 보시면 쓰기의 본질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쓰기의 원리에 해당하고, 네 번째는 쓰기의 태도죠. 그죠? 그 중에 우리 맨 위에 있는 쓰기의 본질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칠판 보시면 여기 3번표 쓰기의 본질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뭐 봐야 된대요? 문제 해결 과정, 즉 인지구성주의 작문 이론 등장하면서 쓰기라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5번째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 앞에서 1번표에서 봤던 것처럼, 2번표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번 내용, 1번 첫 번째로 학습하기로 한 내용 요소에서 당연히 얘가 그때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해서 지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모았을 때,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다 모았을 때 앞에 1, 2 그리고 3, 4, 5 5개의 학습 요소가 나오고, 실제로 이 5개의 성취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자, 빔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60쪽을 한번 펴보시면요, 60쪽부터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건 뭐예요? 결국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요, 즉 타인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또 화법과 작문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발전까지 나아가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재를 쭉 보실 건데, 교재의 구성도 잠깐 보셔야 됩니다.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60쪽부터요 60쪽부터 66쪽까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60쪽부터 어떤 내용부터 나오는지 보시면, 60쪽 맨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뭐 있어요? 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2015, 2012, 2009 다 모아놨죠. 그죠? 요 체계표를 쭉 보시면은, 아,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으로는 2015에도 있고 2012에도 있고 2009에도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체계표 보면서 각각의 교육과정별 성취 기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출제 예상 지점하고 기출 목록이 나와요. 그죠? 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 만한지 요 출제 지점이 나오고, 그리고 기출은 언제 몇 번 됐는지 나와요. 그쵸? 요 체계표 보면서 나올 수 있어요. 체계표를 보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표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맨 앞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체계표가 끝나면 그 밑에 뭐 나와요? 60점 밑에 보시면 주제 핵심 정리가 나와요. 그죠? 주제 핵심 정리. 요 주제 핵심 정리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에 대한 주제,
핵심 정리표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표가 이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 61쪽 가시면 중간에 뭐 나와요? 관련 성취 기준 1 나와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성취 기준 모음 중에서 2015가 앞에부터 2015, 그 다음에 2012, 2009 순으로 쭉 제시가 되죠. 그래서 61쪽 밑에서부터 관련 성취 기준 쭉 제시가 돼서 66쪽까지 관련 성취 기준 7번까지 쭉 제시가 되죠. 그죠? 자, 교재 구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제목이 나와요. 주제 제목. 그리고 나서 그 제목 밑에 뭐 나왔어요? 관련 성취 기준표 나와요. 성취 기준 정리표라든가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지점, 그 다음에 기출 목록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나왔어요? 그 밑에 보시면 주제 핵심 정리가 이어지고요. 주제 핵심 정리가 끝나면 이젠 관련 성취 기준의 해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다 이래요. 맨 먼저 기준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제 핵심 정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성취 기준의 해설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먼저 여기 표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핵심 정리로 가서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성취 기준은 해설으로 가서 찝으면 돼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 나와요. 그죠? 자, 즉 화법과 장문 행위를 통해서요, 타인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요, 관계도 맺을 수 있고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서 공동체의 발전까지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표 보시죠. 성취 기준 보시면 2015에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죠? 12화자 0101이라는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190301이 있어요. 그죠? 요 두 가지가 모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와 비슷한 관련 있는 성취 기준이 2012 개정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09에 가면 무수히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15를 기준으로 볼 거고,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약간은 부족한 내용을 2009나 2012로 보충을 할 거예요. 골라서.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지점으로 내려가시면 밑으로 출제 예상 지점 뭐가 얼마나 돼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특성, 그 다음에 장문의 특성, 요 두 가지가 나올 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내용 정리할 때 보실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즉 화법과 장문 행위를 하다 보면은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소통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법행위, 장문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의사소통의 문화,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을 하게 하고요. 또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하더라.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우선 요 첫 번째, 요 두 번째, 요 내용이 출제될 만한 요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가 출제가 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출 목록에는 2000년도 초반에 한 번 있습니다.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서술을 하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문제는 바로 60페이지 왼쪽 날개에 보시면 관련 기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은 상호 교섭성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밑으로 내려오셔서 주제 핵심 정리표를 보시죠. 주제 핵심 정리.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나요? 60쪽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합법과 장문의 특성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반가로 1로 의사소통의 차원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61쪽 넘어가시면 반가로 2라고 해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장문과 합법의 특성으로
사회적 담론의 형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화의 형성, 요 두 가지가 제시가 되죠. 요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요 주제 핵심 정리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화법과 작문행위는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즉, 화법은 구두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작문은 문자 언어를 사용을 해서 타인과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의사소통의 차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차원, 의사소통의 차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맨 먼저 어떤 차원이 있느냐,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혼자 일기 쓰기와 같이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 다음 타인과 정보를 주고받거나 또는 공유하는 목적의 의사소통인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은 더 나아가서 세 번째인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2번에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공유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 차원까지 나아가면요, 화법과 작문행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토의 활동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건의문이라든가 비평문 쓰기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60쪽의 교재에 제시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원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즉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두 가지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를 합쳐서 개인적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의사소통의 차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론반에서도 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뜻과 생각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뜻과 생각이 서로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 해요. 그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즉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이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에 초점을 둔다면은, 즉 화법과 작문행위라는 의사소통 행위는요, 화자는 청자를, 필자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해서 설명하는 화법의 성격 중에 뭐가 있어요? 이런 내용. 대표적으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죠. 그죠?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습니다. 상호 교섭적 성격은 뭐예요? 화법이라는 것은 화자 그리고 필자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인데, 즉 화자, 필자가 아니라 청자죠. 청자, 화자, 청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자, 청자 모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죠? 화자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청자도 자신이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관련지어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죠? 이처럼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것은, 즉 화법이라는 것은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상호 교섭적인 작용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사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차원의 화법에서의 설명이죠. 그죠? 작문도 마찬가지예요. 작문. 지금을 이게 화법 차원에서 설명을 했다면 작문 차원도 마찬가지다. 자, 설명을 들어보시면 필자, 그 다음에
독자는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필자가 쓴 책을 독자가 읽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통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읽었다면 그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공동체에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찬성, 반대 의견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양쪽 의견으로 갈린 상태에서 양쪽의 대표자가 서로 만나서 말을 하거나 글을 주고받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이 될 겁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정약용이 쓴 글을 현대 독자가 읽고 정약용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쓴다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가 만나는 의사소통 행위란 얘기죠. 자, 이처럼 장문의 경우에도요, 개인과 개인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단과 집단, 시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행위가 일어난다. 이처럼 화법이든 장문이든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염두에 두고, 두 사람 이상, 즉 화자는 청자를, 필자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행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워밍업.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설명하는 요소는 교재 61쪽에 보시면 위에 두 가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을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적 담론이란 건 뭘까요? 우선 개념부터 잠깐 보시면, 사회적 담론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 견해, 이런 것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합의가 된 의견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화자나 필자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요구사항만 담아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진 않습니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즉 자신이 속한 다마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담아서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랬을 경우 횡단보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건의문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작성한 건의문이요,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 건의문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읽으면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이 타당성을 인정받아서요,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요. 그러면 이 공감된 내용은 점차 공유되고, 타인에게 공유되고 확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유되고 확산이 되어 퍼진다는 얘기죠. 다양한 확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과 말로 퍼질 수도 있고요,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돼, 만들자라는 공통된 의견, 즉 구성원들의 합의된 공통된 의견인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즉, 사회적 담론 어떻게 형성됐어요? 맨 처음에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를 반영해서 말하거나 글 썼잖아요. 그죠? 이처럼 화법과 장문이라는 행위는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되셨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의사소통 문화의 개념부터 살펴보실게요. 의사소통 문화는 뭐예요? 결국 의사소통 문화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양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의사소통 양식, 방식을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드려야 돼요. 어떤 예? 저랑 이론반을 같이 하신 분의 경우에는요, 화법의 특성할 때 사회문화적 특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집단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세대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향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먼저 민족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서양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인 말하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서양 민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설적 말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반면에 동양의 경우에는 어떤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동양의 경우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직설적 말하기를 하면은 상대의 부담을 높이니까 아무래도 동양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우회적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이처럼 민족에 따라 달라요. 또한 직업 혹은 직업 계층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말투를 많이 사용하나요? 교사 집단 같은 경우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투라든가 아니면 무한한 칭찬을 많이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반면에 이번엔 교사가 아니라 군대 집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집단 생각해 보시면 군대 집단은 어때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군대 집단의 경우에는 딱딱한 말투를 많이 사용하죠. 즉, 다, 나, 까라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집단 혹은 직업을 가진 계층에 따라서도 다양한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민족에 따라서 직업, 계층, 지금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이 민족, 이 집단들은 이런 말하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단의, 그 민족에 속한 구성원들이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말투, 방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하나의 의사소통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즉, 처음부터 이런 말하기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근데 이런 말하기 문화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말하기, 글쓰기라는 의사소통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은 의사소통 문화는요, 다시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말하거나 글 쓸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드려야 돼요. 어떤 예? 학급에서요, 학급 규칙을 세우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새 학기가 되어서 학급 규칙을 한번 다 같이 정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규칙을 정할까라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얘기해요. 같은 반 애들이. 그러면서 도출된 예가,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을 아침에 오면은 내기로 하자라는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아침 9시 전에 휴대폰을 제출을 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죠? 구성원들이 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지면 어때요? 이것은 그 해당 학급을 규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을 해요. 즉, 휴대폰을 아침 9시에 제출을 하자라는 이런 학급 규칙을 구성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만든 규칙이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만들기는 구성원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규범으로 굳어지면서 이제 구성원들은 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즉, 의사소통 문화도요,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의사소통 문화로 굳어졌어요. 근데 굳어지면서 이제
그 의사소통 문화를 만든 구성원들을 지배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죠? 결국 이 의사소통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뭐예요? 결국 이것은 담화관습, 장문관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사소통 문화가 됩니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쭉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재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61페이지에서요. 위에 주제 핵심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관련 성취 기준 1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관련 성취 기준 1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내용을 쭉 보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성취 기준 1번 보실 거예요. 관련 성취 기준 1부터 7이 쭉 제시가 되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관련 성취 기준이 쭉 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1, 2, 3, 7 이렇게 제시가 됐다. 그랬을 경우 앞쪽 배정의 앞쪽 번호에 배정되는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배정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2012 개정교육과정이고 뒤에 배정되는 성취 기준은 2009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배정이 된다. 즉 앞에는 2012가 필두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성취 기준 1번은 무조건 2015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보시죠. 관련 성취 기준 1번. 2015라고 제목에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12면 2012라고 쓰여 있어요. 2009면 2009라고 쓰여져 있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성취 기준 보시면 화법과 장문의 01 성취 기준이에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관련 성취 기준 안에 들어가서 성취 기준 해설 보시면 해설이 없어요. 그죠? 이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모든 성취 기준의 해설을 주지는 않아요. 나름의 불친절한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채울 수 있어요? 뒤에 2012, 2009로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1번 성취 기준에서는 관련 성취 기준 해설이 없으니까 우리 기억해야 될 요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담론의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 문화의 형성, 요 두 가지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요 두 가지 1번 성취에서 기억해 두시고 넘기셔서 62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관련 성취 기준 2가 나옵니다. 2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10학년 국어 03번 01번이에요. 성취 기준 문장 잠깐 보시면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한다, 글을 쓴다, 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취 기준 문장 안에서는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 앞에 보시면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즉 쓰기는 의미 구성 행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라고 해서 즉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의 특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성취 기준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의미 구성 행위는 뭐예요? 의미 구성 행위라는 것은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의미 구성 행위라는 것은 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 이런 거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잖아요. 그죠? 이때 글을 쓸 때 뭘 고려해야 돼요? 장문, 맥락. 예를 들면 글의 주제라든가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예상 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염두에 두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한 편의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미 구성 행위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니까 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번에는 성취 기준 해설이 있어요.
2015의 특징은요, 이렇게 성취기준 해설이 있을 경우 맨 처음에 제시된 지금 옆으로 누운 세모가 있어요. 까만 세모, 그죠? 요 까만 세모, 첫 번째 까만 세모는요, 항상 성취기준의 설정 이유예요. 왜 이 성취기준을 만들었는지 성취기준에 설정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정 이유 보실까요? 왜 설정했대요? 이 성취기준은요,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구성한 의미를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자세를 갖추기 하기 위해서 설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설정 이유 자체가 뭐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의미 구성 행위인 걸 알게 하고요, 독자와 쓴 글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취기준 만들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옆으로 누운 까만 세모를 두 번째 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거는 의미 구성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판에서 보셨어요. 자, 내용 보시면 두 번째 까만 세모, 필자는요, 글쓰기 맥락을 고려를 한대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조직하고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대요. 요 두 번째 까만 세모 자체가 바로 의미 구성 행위, 의미 구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되셨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위에서 네 번째 까만 세모요. 거기 보시면 글을 쓰는 것은 그 글을 통해서 맺어진 독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 네 번째 까만 세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를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소통해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특성. 필자가, 예를 들면 필자가 한 편의 글을 썼어요. 그죠? 한 편의 글을 썼으면 이것을 독자가 읽어요. 독자가 읽고 이 글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의견을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요, 다양하게 SNS에 올릴 수도 있고, 또는 필자와 직접 만난다면은 둘이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쓰기 과정이니까 요거를 좀 빼본다면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면은 요 올린 글을 필자가 다시 읽고 또 둘이 이야기,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필자와 독자가 만나서 글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행위, 이게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까만 세모가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까만 세모, 네 번째 까만 세모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 이제 2015 봤어요. 이제 오른쪽 6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63페이지요. 63페이지 보시면 관련 성취기준 3번이 제시가 되죠.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2012예요. 201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문장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대요. 그죠? 그래서 안에 해설 들어가시면 색깔 글씨로 핵심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 담론 형성하기도 하고요, 의사소통 문화 형성하기도 하고요. 요 내용 제시되어 있죠. 요 색깔 글씨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는 칠판으로 이미 봤죠. 되셨고, 63페이지 성취기준 해설 밑에 이제 교과서 핵심 정리가 있어요. 그죠? 교과서 핵심 정리 내려오시면 네모 숫자, 네모 안에 숫자로 1, 2, 3, 4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중에서 2번, 4번 볼 거예요. 네모 숫자 2번, 4번. 2번 같은 경우는 화법의 기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장문일 거예요. 그죠? 장문의 기능이 소개가 됩니다. 요 내용 잠깐 보실게요. 화법의 기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법이든 장문이든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소통 행위예요. 즉 타인과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므로 화법의 기능도 첫 번째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져요.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타인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죠?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통된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형성 발전, 그리고 의사소통 문화의 형성, 요 세 가지가 바로 화법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장문의 기능으로 갑니다. 장문은 똑같아요. 장문도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회적 담론을 형성을 해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 그리고 나면 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동체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장문의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63페이지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64, 6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관련 성취 기준 4번 보실게요. 64쪽에 관련 성취 기준 4번 보시면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장문의 중요성을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성취 기준 해설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까만 세모가 있죠. 그죠? 네, 첫 번째 까만 세모에서요,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색깔 글씨로 뭐래요? 필자와 독자의 만남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그리고 세대와 세대, 더 나아가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행위다. 우리 맨 처음에 그림 그리면서 했죠. 그죠?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성취기준 해설 봤어요? 성취기준 해설 봤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습자료 보시면서 관련 이론으로 살 붙여야겠죠. 그죠? 그러면 복습자료 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자료는 여기에요. 이거 복습자료로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해당 주차별로 뭘 하는지 계획표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있고요, 설문치 기준, 그 다음에 교과서 유무가 있는데, 교과서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 쉬운 거는 개별로 보시면 되고, 저랑은 볼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저랑 같이 보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은 교재 페이지 수도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주석 교과서 페이지 2020년도 요번 기준 제시가 되어 있고, 맨 끝에는 혹시 작년 부교재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작년 주석 교과서 페이지도 써놨으니까 이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넘기셔서 1페이지 보실 거예요. 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 화법과 장문이라고 나와요. 제목이. 그죠? 우리 구성 보실게요. 요 복스 프린트 구성 보실게요. 구성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제목 나왔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라고 제목 나왔습니다. 이 하위 요소 보시면 제목 밑에 1번이라고 뭐가 나와요? 관련 성취 기준의 핵심 내용 정리, 관련 이론 나와요. 그죠? 첫 번째로 핵심 내용 정리, 그 다음에 관련 이론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나올까요? 2페이지 같은 경우는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한 마인드맵 나와요. 그죠? 2번은 마인드맵.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 같은 경우는 3페이지 가보시면 교과서 학습활동.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 4페이지 가시면 뭐 나와요? 관련 교과서 연습 문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즉 주제마다요, 핵심 내용 정리, 관련 이론 나오고요, 마인드맵 첨부해드렸고요, 교과서 학습활동, 우리가 교과서 볼 거지만 그래도 단거나 하셔야 되고, 복습할 때 이것저것 들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따로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고 적용하시라고 연습 문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요 4가지가 차례차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거 만드는데 수공 엄청 들었어요.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고 능력 업 시키셔야죠. 그죠? 복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랑 보실 내용은 여기에요. 관련 이론. 성취 기준에 대한 관련 이론을 보면서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페이지로 가셔서 1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셔야죠. 1페이지에 가시면 1페이지 맨 밑에 관련 이론이라고 해서 뭐 있어요? 화법의 성격, 작문의 성격, 요 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 2가지 내용을 붙여야 돼요. 왜 붙이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성취 기준 제목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이에요. 지금 화법과 작문의 특성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다 묶어야죠. 그래서 관련 이론으로 첫 번째 화법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화법의 성격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 화법의 성격이 나오는데 화법의 성격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첫 번째 구두 언어적 성격, 그 다음에 2번째 상호 교섭적 성격, 3번째 대인 관계적 성격, 4번째 사회 문화적 성격. 요 4가지가 쭉 제시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 떠올리셔야 돼요. 1, 2월 달에 다 한 내용입니다. 즉 구두 성격은 뭐예요? 화법이라는 것은 문자 언어가 아니라 구두 언어를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문자 언어와 비교할 때 구두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두 언어 같은 경우는 형태가 어때요? 개방적인 형태예요.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개방적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고요. 한 번에 적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요. 또 정보 처리 양이 적다 보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정보가 처리돼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같이 상호 교섭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성격은 뭐예요? 화법과 작문, 그 중에서 화법을 하다 보면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규칙 몇 가지 있었어요. 규칙 2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외제적 규칙, 2번째 내재적 규칙.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제적 규칙은 뭐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인사말이라든가 또는 부르는 호칭, 이런 게 바로 외제적 규칙이었고, 내재적 규칙은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 예를 들면 시험 얘기는 하지 말자라든가,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는 하지 말자라든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내재적 규칙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성격은 뭐예요? 사회 문화적 성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의 특성과 직결되는 특성이 바로 사회문화적 특성이죠.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다. 사회 의사소통 문화 형성과 관련된 직결된 성격이 바로 사회문화적 성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우리 화법의 성격 봤어요. 이 내용을요, 지금 1월 달에 안 하고 3월 달에 같이 엮어서 하잖아요.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공부를 여러 번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든가 2번째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은 힘들어요. 관련 성취 기준 보고 관련 이론 같이 보고 못해요. 이론도 조금밖에 못하고요, 성취 기준도 내용이 부실하게밖에 못해요. 즉
선행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 2월 달에 한 번 이론을 훑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수월하시고 이제 살이 막 붙어야 됩니다. 같이 엮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관련 이론 같이 엮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엮어나가는 과정 계속 하셔야 됩니다. 화법의 성격에서 네 번째 사회문화적 성격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의사소통 문화 형성과 직결된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는 장문의 성격 보시죠. 장문의 성격. 두 번째 장문의 성격 보시면 장문의 성격은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화, 협상, 행위로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성격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사회적 담론 형성과 직결되죠. 왜요?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얻어서 확산이 되면은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결국 그게 바로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인 거죠. 직결된다. 그 다음에 대화와 협상행위는 뭐예요? 대화와 협상행위 같은 경우는 필자와 독자가 독자가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이 텍스트 안에는요, 필자의 자신의 의도나 목적 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왜냐, 필자가 썼으니까. 근데 반면에 독자가 가지고 있는 독자의 요구라든가 기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필자와 독자가 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대화와 협상행위로서의 장문의 성격이죠. 되셨고 같이 엮으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 3번 화법의 성격에서는 4번이죠. 같이 엮으셨습니다. 되셨고 우리는 이론 봤으니까 교과서 가셔야죠. 교과서 같은 경우는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뭐 첫 번째 교과서니까. 교과서 1페이지 보시고 교과서도요.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요. 페이지 수, 쪽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두 쪽 모아찍기 하셨어요? 제가 두 쪽 모아찍기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출력을 하셨을 경우 두 쪽 모아찍기를 출력을 하셨을 경우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교재 페이지 수가 왼쪽이 있죠. 그죠?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봐요. 이거 말고 가운데에 제가 여기 맞아요.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보실 거예요. 이거 아니라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페이지 수 부를 때. 되셨고 자 보시죠. 화법과 장문의 본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화법과 장문의 본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페이지부터 보시는 거예요. 1페이지에 큰 제목에 화법과 장문의 본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학습 내용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 이야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첫 번째 학습 내용이 지금 우리가 봤던 12화작 0101에 대한 성취기준 내용이에요. 그 밑에 학습 내용은요. 화법과 장문이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요거는 12화작 0102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된
화법과 장문에서 맥락이 중요함을 맥락 고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얘 같은 경우는 12하자 01, 03 성취 기준의 해설이에요. 그런데 요 세 개의 성취 기준을 묶어서 하나로 단원을 만든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요 1페이지부터 제시되는 교과서에는 요 세 가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 성취 기준까지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왜냐? 교과서는 얘를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교과서도 이걸 다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교재로는 67페이지입니다. 67. 교재 67페이지 펴시고 두 번째 성취 기준인 화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교재 67페이지입니다. 교재 67페이지 펴보시고 화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보시면 먼저 맨 처음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표부터 나와요. 그죠? 성취 기준표 보시면 12화자 01, 02, 그 다음에 202로 보는 거예요. 202로 보시면 12화자 01, 02가 있고요. 밑에 01, 03이 있어요. 02번은 기능에 대한 거. 02번은 기능에 대한 다시 쓸게요. 02번은 기능에 대한 거. 02번은 기능에 대한 것이고요. 03번 같은 경우는 맥락에 대한 성취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012에는 몇 개 있어요? 201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 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취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09 개정교육과정을 내려오시면은 또 무수히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출제 예상 지점 내려가시면 어떤 부분이 나올 만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는 화법과 장문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자아성장, 공동체의 발전 요 두 가지 나올 만하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요 두 가지가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 목록 보시면 2020 03번 B형 기입형에서 장문 맥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상황 맥락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우리 맥락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문 맥락이 나왔는데 장문 맥락은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황 맥락은 다시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필자의 입장, 그 다음에 매체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요 상황 맥락이 문제가 나왔는데 2020년도에요. 그죠? 2020학년도에 문제가 나왔는데 요 상황 맥락에만 초점을 둔다면 또는 상황 맥락 안에 요 하위 요소들에 초점을 둔다면 2020학년도만 나온 건 아니고요. 2016학년도 03번 A형 기입입니다. A형 기입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또한 2000년 03번에서도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 장문 맥락과 관련해서는 3번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용 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제 핵심 정리가 있죠. 그죠? 주제 핵심 정리 들어가 보시면 1번 화법과 장문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뭐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미리 봤으니까 자아성장 나와야 되고요. 공동체 발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68쪽에
68쪽 위에 보시면 반가로 2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반가로 3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의 맥락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요거를 좀 나눠서요. 1번은 자아성장, 2는 공동체 발전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을요, 조금 반가로 3이라고 주기보다는 앞에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2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의 맥락이라고 제목을 좀 고칠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처럼.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주제, 핵심 정리 내용, 요 내용 위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 보셔야죠. 앞에 칠판. 화법과 작문의 기능이라고 해서 요 두 가지 내용 본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아성장부터 보시죠. 자아성장은 뭐예요? 화법과 작문. 예를 들면 화법부터 예를 들어보면요, 화법 행위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가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고 자신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죠? 또한 작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 쓰기라든가 수필 쓰기와 같이 자신의 정서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써보면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다. 자, 이처럼 작문과 화법이라는 행위는요,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자아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공동체 발전으로 가실 거예요. 공동체 발전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입니다. 앞에 첫 번째, 자신의 삶을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봄으로써 자아를 성장시켰어요. 이렇게 성장시킨 자아를 바탕으로요, 적극적으로 화법과 작문 행위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타인과 관계도 맺고요. 관계도 맺고, 형성이라고 할게요. 관계도 형성하고 유지시키고요. 또한 공동체가 특정한 문제가 있었을 때요, 화법 행위라든가 작문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결국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화법과 작문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되셨고, 다음은 화법과 작문의 맥락으로 갑니다. 맥락. 두 번째예요. 화법과 작문의 맥락. 맥락은 별게 아니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에는 항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맥락이라고 하는데, 이 맥락은 크게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상황 맥락 같은 경우는요, 글쓰기, 말하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에요. 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요, 다른 말로 시공간적 맥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위에서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해요. 즉 우리는 한국이라는 다마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이 내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영향을 미치라는 얘기죠. 마치 태양이 나를 비추듯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런 것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혹은
공동체의 가치 또는 신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이 예로 제가 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글 쓸 때는 공산주의 찬양하는 글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황 맥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손으로 쓰는지 인터넷으로 쓰는지, 즉 매체,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맥락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말하거나 글 쓸 때 이런 맥락들을요 고려를 하면서 말하거나 글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화법부터. 우리 집 강아지를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맥락이 달라요. 우선 예상 독자가 달릴 수가 있고요. 친구인데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상 독자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선 이걸로 하죠. 예상 독자라는 맥락이 달라졌어요. 그럼 맥락이 달라지니까 뭐가 바뀔까요? 말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나 형식이 바뀔 거예요. 왜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친구는 어투로 하면 되는데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격식을 갖춰서 예의 바른 어투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내용이나 형식이 바뀌어요. 또한 글 쓰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장문 측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는 글을 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일기장에 쓰는 것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 어때요? 우선 매체가 바뀌었어요. 일기장과 학교 홈페이지라는 매체가 다릅니다. 즉 맥락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요. 내 일기장에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쓸 때에는 그래도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맥락이 달라지면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재 67, 68까지 해서 지금 주제 핵심 정리를 보셨고요. 이제 68페이지 밑에 있는 관련 성취 기준 내용을 쭉 보실 건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요 관련 성취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